드디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우리의 예상 범위 내에서는 좀 많이 인하를 했네 한 번에 라는 느낌이죠. 그때는 앞으로 상승하나요 하락하나요 그것만 계속 궁금해하다가 휘둘렸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 정확히 알죠. 이게 종교가 아니구나, 뭐구나, 이거 그냥 이거예요. 이걸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하고 뭘 어떻게 해도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쵸? 와,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4연속 0.75% 금리 인상. 다른 말로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얼마 안 됐어요. 불과 2022년 11월 3일 기사입니다. 2년도 안 됐죠.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던 기준금리가 무려 11배가 인상됐는데 그게 단 16개월 만에 일어났었던 일이었죠. 드디어, 정말 이 드디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 싶은데 드디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9월 19일 새벽 3시 반에 발표를 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고를 했었죠. 9월 19일 오전 3시 30분에 발표를 할 것이다. 정확히 3시 26분에 기사가 나왔고요. 미국 파월 의장이 발표한 미국 기준금리 발표 내용 0.5% 인하하겠다 였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미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0.5%냐 0.25%냐 뭐 0.75%까지는 아닐 것 같으니까 이 둘 중에 무엇일까가 궁금한 점이었는데 0.5%를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 범위 내에서는 좀 많이 인하를 했네 한 번에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원래 5.5%까지 인상이 되어서 2023년 7월부터 쭉 유지가 되던 올해 9월까지 계속 유지가 그대로 됐었던 이 미국 기준금리는 0.5%가 인하돼서 이제 몇 %예요? 이제 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75에서 5%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편하게 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0.5%를 인하했느냐 0.25%를 인하했느냐 보다 더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할 문구는 뭐냐? 연내 추가 인하 예고. 추가로 올해 안에, 지금 올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 내에 추가로 인하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다는 거. 이게 사실인지 한번 볼게요. 기사 내용인데 일자리 증가는 둔화가 됐다. 제일 중요했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원래 목표치가 2%였는데 한참 이 금리 막 올릴 때 있죠. 이 미친 듯이 올릴 때 이때는 물가 상승률이 뭐 9% 그쵸? 8% 이랬었어요. 근데 이거를 2%까지 잡겠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가? 3% 4%까지 가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2%까지 잡히진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나름 우리의 목표를 뭐 달성하고 있다, 달성하진 않았는데 달성하고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이게 뭐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설명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기준금리 전망치를 종전에 5.1%에서 4.4%로 낮췄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연말에 기준금리가 원래는 한 5.1 정도이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미 지금 5가 됐잖아요. 이미 2호 전망치는 달성을 해서 더 내려간 거예요. 사실 이번에 전망치가 이래가지고 이번에 5가 아니라 한 5.25 정도로 0.25%만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많았었어요. 연말 전망치가 5.1이면 5.25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5를 간다든가 연말에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5%로 왔고 이미 달성했으니까 그럼 전망치를 낮춰 해서 4.4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 얘기는 올해 12월 말에 4.4% 정도의 기준금리가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지금 5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4.4가 되죠? 정확히 4.4가 되긴 좀 어려워요. 여기서 0.5%를 또 인하하면 4.5가 되는 거고, 그죠? 아직 4.4가 안 됐네? 더 한번 내려볼까 하면은 0.1%를 내리진 않거든요? 보통 0.25%가 보통은 최소 단위입니다. 0.25%를 만약에 한 번 더 내리면 4.25%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2월 말에 미국 기준금리는 4.5% 또는 4.25%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이 거의 맞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건 미국의 금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했는데 바로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가 대한민국 기준금리보다 아직도 1.5%가 높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3.5%예요. 미국은 0.5를 내려도 5%예요. 그러니까 원래 2% 차이가 났다가 이제 1.5%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직도 1.5%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인하를 할 수도 있지만 동결을 할 수도 있죠. 확실한 건 여기서 인상은 하지는 않겠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데 우리가 인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리라는 걸 바라볼 때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내 기분이 좋겠다, 금리 인하를 했으면 내 기분이 좋겠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이 인상을 해야 좋은지 인하를 해야 내 기분이 좋은지가 좀 다르실 텐데 그거를 좀 빼고 생각을 하세요. 빼고 내 기분은 내 기분에서 끝나야지 내 기분이 예측이랑 이어지게 되면 곤란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기분이 좋은 방향으로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리가 우리나라는 인상을 해야 되고 인상될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동결은 가능하죠. 동결은 가능해요. 뭐 당장은 인하할 수도 있고 동결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추가 인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다음 회의 일정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다음 회의를 하고도 발표를 하겠죠. 그때 이제 4.5%가 될 텐데 12월 언젠가에 낮으면 4.25%까지 그때는 한국은행이 이때 만약에 동결을 했더라도 다시 동결을 또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때는 인하를 한 번이라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내 한 번에서 많으면 두 번,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금리를 결국에는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웬만하면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임의 폭이 좀 차이가 나죠. 미국은 조금 더 어때요? 팍팍 움직이죠. 파란색이 미국이에요. 파란색이 올릴 때 팍, 내릴 때 팍, 그죠? 다시 올릴 때 팍, 팍팍. 우리나라는 이게 뭐 금리를 이 집값 안 떨어뜨리려고 뭐 금리를 보존해주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원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국처럼 팍팍 하면 안 돼요. 금리를 올릴 때도 우리나라는 조금 덜 올리고요. 금리를 미국에서 팍 내릴 때도 우리는 좀 덜 내려요. 미국은 완전 제로 금리를 가도 우리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미국이 완전 고금리로 가도 우리는 조금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은 차이가 조금 벌어지긴 했죠. 아무튼 한국은 금리를 인하할 때든 인상할 때든 미국만큼 확 이렇게 하진 않아요. 좀 덜 경사가 좀 완만하게 간다, 한국은. 그래도 결국엔 방향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는데 내려가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금리 발표를 보고 나서 원래 5.5였는데 5가 됐네? 정도로 이해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으로 기억을 하냐?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다. 시작.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데 요 인하되는 금리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거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죠? 그게 궁금하지 않으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실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영향을 줄까, 금리 인하는. 자, 일단 마음속에는 항상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집값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뭐야?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래서 집값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를 물어보시는데, 뭐 사실 당연한 건 뭐냐면은 금리 인하잖아. 인하. 금리 인하는 뭐예요? 일단 금리 인하 자체는 상승력으로 작용을 하죠. 금리가 인하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금리가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진 않잖아요. 그죠? 금리 인하 자체는 상승력으로 작용을 당연히 하는 거죠. 2022년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금리가 막 오를 때 당연히 이거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넣는다. 반드시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 자체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넣는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금리가 인하를 하면 자산 가격은 상승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가한다. 다만 상승한다와 상승력으로 작용한다라는 문장이 다른 이유는 집값이든 뭐든 하나의 변수가 상승 하락을 100%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우리 세상이라는 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그래서 그 변수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방향을 결정할 텐데, 그럼 이 금리 인하라는 거는 여러 변수 중에서 다른 변수들을 다 이겨낼 만큼의 그런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난 한 5년 정도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 공부를 뭐 30년 전까지 못해도 5년 전 거까지는 해야죠. 여러분 봅시다. 이게 미국 금리 그래프예요. 기준금리 그래프.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이 그래프에서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이 두 부분이죠. 급격한 금리의 하락이 이루어졌던 부분, 그리고 그보다 더 급격한 금리의 미친 상승이 진행되었던 이 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금리가 얼마나 많이 가파르게 올랐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발생하면서 제로 금리로 가잖아요. 0.25로 쭉 간 건데, 이때 금리 떨어질 때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유동성의 증가가 너무 빠르다. 미쳤다. 너무 빠르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유동성 증가. 이때 미친 유동성 증가라고 했는데 이건 어땠어요? 정말 와, 저도 사실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더 이렇게 가겠어? 설마. 근데 가더라고요. 굉장히 이 금리 상승은 이례적인 경우의 수였고, 전에 금리를 이만큼 올린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로 직전에 금리 상승 구간이 여긴데, 그 전에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요런 데 보면 뭐, 그죠?
이런 데 보면은 뭐 엄청나게 올랐던 적은 몇 번 있어요. 거의 요 수준으로 올랐던 적이 한 3번 더 있었는데, 과거에 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90년대 이후로는 없죠. 90년대 이후로는 이렇게까지 상승했던 적이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IMF나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그런 시점부터 경제를 기억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때 태어났으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 시점은 대충 요 정도 시점부터니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예전에는. 근데 이때는요, 이 보세요, 마지막 폭발적인 금리 상승도 5%대에서 한 10%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0.5에서 5.5를 간 거잖아요. 똑같이 5%가 오른 거라고 해도 5에서 10이 되는 거랑 0.5가 5.5가 되는 거는 경제가 느끼는 그 부담이 완전 다르죠. 5에서 10은 2배죠, 2배. 이자가 2배로 늘죠. 이자가 몇 배로 늘어요? 11배가 늘어요. 물론 이제 시중금리는 11배로 오르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어떤 경우가 훨씬 크다? 이게 훨씬 크다. 그러니까 이번에 있었던 금리 상승은 정말 역대 이 금리가 경제에 미쳤던 영향으로 보면은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고작 이 정도 그래프보다 훨씬 못한 정도의 금리 인하를 했을 때도 미친 유동성 증가라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2020년에 찍었던 영상, 무한대로 돈을 뿌리는 나라 미국이라는 이제 영상인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때 왜 그랬냐? 금리도 인하를 했지만 뭘 했죠? 돈을 찍어냈죠. 돈을 마구마구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시중 통화량 그래프를 보면 분명히 금리의 변동폭은 인상할 때가 훨씬 더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게 훨씬 더 크잖아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하하면 돈이 풀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돈이 은행으로 모이면서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이 금리가 인하될 때였고, 요 통화량이 감소한 구간이 금리가 인상될 때였어요. 금리가 인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근데 보면은 통화량이 증가폭이 훨씬 큰 것 같은데, 이게 감소는 별로 안 했어요, 그죠? 통화량 감소가. 사실 이 현물 가격은 이 통화량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거든요. 제가 이 영상 찍을 때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그래프랑 미국 부동산 가격 그래프랑 거의 똑같이 가요. 시중에 돈이 많으면, 돈이 쓰레기니까, 돈이 많으면 슬슬 캐시 이즈 트래시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미국이 통화량을 줄이면 당연히 가격은, 돈이 좀 귀해졌으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 금리 변화는 이때가 훨씬 컸는데 별로 통화량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왜 이렇게 컸냐면은, 이 통화량이라는 거는 금리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금리로 인해서 돈을 빨아들이고 돈을 풀어주고 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돈의 양, 전체 화폐의 양이 요만큼일 때랑 이만큼일 때랑 이만큼일 때랑 다르다는 거죠. 화폐는 계속 미친 듯이 이렇게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화폐의 양은 점점 늘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 찍을 때만 해도 미국 국가 부채가 3경 원이다, 이 3경 원도 모자라서 돈 더 찍으려고 4경까지 늘려줘라고 지금 연준에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늘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4경 8,400, 5경이에요. 5경. 2020년 11월에 3경이었던 게 5경이라고 지금. 그래서 맨날 여러분 뉴스 보죠. 미국 국가 부채 뭐 4경 8천억, 경제 안정성 적시롱, 국가 부채 위기, 국가 부도 위기. 24년 7월 기사고, 바로 그보다 5개월 전에 4경을 넘었어요. 4경에서 4경 8천억 가는데 5개월 걸린 거예요.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올해도 돈을 미친 듯이 찍고 있었죠. 이때도 4경 원일 때도 올여름 부도 가능성, 국가 부도, 세계 경제 위기. 작년 23년 5월 기사 볼까요? 빚만 3경 원인 미국 대위기. 그전 기사 볼까요? 우리 돈 2경 5천조 원, 미국 국가 부도 디폴트 위기. 사실은 미국 국가 부도라는 건 있을까요? 달러가 기축 통화인 이상 이런 사실 뉴스 기사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뭐 국가 부도 위기다, 미국이 맨날 국가 부도 위기잖아요. 나중에 또 나오겠죠. 5경 돌파 국가 부도 위기, 6경 돌파 국가 부도 위기, 7경 돌파 국가 부도 위기,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하지만 국가 부도는 안 난다. 왜?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어쩔 건데, 미국 정부가 이거 5경 안 갚으면 어쩔 거냐고요. 누가 가서 돈 뺏어올 거예요? 뭐 빨간딱지 붙일 거예요? 정부에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요. 부채 한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5경 만들고 또 6경 만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들에서만 위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다가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순간, 너무 심하게 하면, 너무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가서 기축 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수준까지, 마치 막 베네수엘라나 이런 화폐처럼 된다면 이제 뭐 미국이 진짜 그때는 위험하겠지만,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햄버거 하나에 뭐 $1,000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끔 하지는 않을 거니까, 미국에서. 그런 무서운 조짐이 보이니까 뭘 했죠? 금리를 인상했었죠. 최근에 요 인상. 이렇게 돈을 계속 찍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렸잖아요. 이때는, 코로나 때는 돈은 미친듯이 찍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니까, 돈도 미친듯이 찍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만 내비둬도 통화량이 미친 듯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안 내려도 돈 자체가 막 많아지고 있으니까 통화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금리까지 제로 금리로 팍 내려가지고 돈을 막 풀어주니까 통화량이 와 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한 통화량과 비슷하죠. 그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통화량이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시기에는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서 인하할 때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통화력이 되게 많이 감소했을 것 같은데 많이 감소는 했어요. 사실 이게 넓게 봐서 그렇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많이 감소했죠. 통화량이 많이 감소했지만 증가할 때보다는 조금 생각보다 미미하네? 왜?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러고 아니 3경이 5경 되는데 지금 몇 년 안 걸렸어요. 계속 늘려줘 하면서 돈을 찍어내서 돈 자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상태에서 그럼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 내비두면은 계속 통화량은 증가하죠. 이게 뭘로 이어지니까? 물가의 9%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걸 이제 보니 이거는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계속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통화는 찍어야 돼. 우리 국가의 모든 사안을 돈을 찍어서 해결하기 때문에 돈 없어? 찍어서 그냥 해. 이 기조는 금리를 올릴 때나 내릴 때랑 똑같았어요. 금리를 올릴 때도 내릴 때도 계속 돈은 무조건 찍어요. 더 빨라진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2경까지 오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3경, 4경, 5경 이거는 몇 년 만에 지금 그죠? 돈은 이제 찍어내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엄청나게 풀릴 걸 잡아서 끌어내린 거예요 지금. 그죠? 금리가 내려갈 때는 돈을 찍어내면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불타는데 기름을 부은 격이고 금리를 올릴 때는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돈을 풀어주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또 시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는 양방향을 다 한 거죠. 양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라갔던 금리가 이제 유지되잖아요. 고금리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금리를 가만히 내비뒀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증가하죠. 다시. 돈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비두면 통화량은 증가해요. 무조건. 미국이 돈을 안 찍어낼 리는 없으니까. 달러 기축통합 패권으로 달러 깡패로 그냥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가 미국이니까. 양아치 같지만 패권 국가니까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꼬우면 패권국을 하든가 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어요. 우린 이렇게 할 거야. 대한민국 집값은 이 그래프보다 조금 더 변동폭이 커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막 올라요. 여기서 이 시기에 안 물려서 이렇게 되죠. 그죠? 대한민국 집값이 여기서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요. 다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마치 아까 봤던 그래프랑 비슷한데?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미국 금리 비교한 거랑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집값과 뭐가? 뭐 통화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동성이라고 하죠. 보통 이 유동성은 주로 두 가지가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전체 통화량, 시중 통화량 말고 전체 화폐의 양. 두 번째 금리. 이 두 가지로 유동성이 결정이 되고 그 유동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래프가 이 통화량 그래프죠.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큰 한 번의 폭등과 2020년부터 21년도까지의 폭등 그리고 2022년부터 23년까지의 폭락 두 번 다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고 그 둘 다 뭐와 결을 같이 했다? 유동성의 증가, 유동성의 감소와 그 시기를 정확하게 같이 했다. 왜? 보통 이렇게 유동성이 조금씩 변하면 집값에 크냐 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동성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미친 듯이 유동성이 증가했다. 미친 속도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미친 듯이 감소시켰다. 두 번 다 유동성이 미친 듯이 변했고 그에 따라 집값도 거기 정확히 맞춰서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실 2020년에 대폭등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심한 폭등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심한 폭락도 없었고 물론 예전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하던 시기에는 계속 뭐 집값이 올랐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미친 폭등, 미친 폭락은 존재하지 않았었죠. 다 최근에 발생한 현상이고 최근에 유동성에 미친 변화와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설명을 열심히 안 들어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때는 2020년, 21년, 22년, 23년에는 자꾸 뭐 앞으로 상승하나요 하락하나요 그것만 계속 궁금해하다가 휘둘렸죠. 종교처럼 상승합니다 하락합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정확히 알죠. 이게 종교가 아니구나. 뭐구나? 부동산 가격은 사실상 유동성이 구할이구나. 사실은 뭐 정부 정책, 무슨 법 이런 거는 물론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 느껴지지 않나요? 이거 그냥 이거예요. 이걸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하고 뭘 어떻게 해도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쵸? 제가 그저께 올린 영상이 요건데 이 영상에서 이제 갭투자하는 사람들 전세대출 규제하는 이 정책이 굉장히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에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뭐 끝에 결론을 내릴 때 뭐라고 하냐면은
요 정책이 뭐 대출 정책인데 요거는 요게 사실은 전체적인 집값에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사실 여태까지 정책이 그렇게 집값에 큰 영향을 준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치에 사람들이 미쳐 있으니까 정치인을 끼워 넣어서 이제 그렇게 막 욕도 하고 뭐 칭찬도 하고 서로 양쪽 진영에서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전체적인 집값에 이런저런 정책들이 줄 수가 없고, 요번 정책도 집값 전체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뭐에? 입주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 입주장에 전세가 대폭 하락하고 전세를 못 맞춰서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입주장에 한해서. 입주장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저께 올린 영상을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이 입주장은 당분간 최고의 기회니까 앞으로 입주장,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전국에 있는 입주장들을 면밀히 보고 있어라. 그 시작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입주장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올려드리겠다. 이런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에 댓글로 고마우신 회원분이 골드스타까지 다신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대댓을 달아드렸어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정부 정책이 그렇게 진짜 많이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 부분적으로 어떤 기회나 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경우에는 입주장의 기회를 만든 거고 전체적인 부동산을 뭐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댓글을 제가 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국소적으로 어떤 기회를 창출하는, 이거 변화니까, 변화. 정부 정책이 바뀐다는 건 변화니까, 변화가 있으면 어딘가에 기회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건 뭐다? 유동성이다. 사실 그 이제 90%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합니다. 미국은 2023년에 3경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2025년도에는 5경이 넘어갈 것이고, 이 짧은 사이에 2경이 늘었고, 즉 그 사이에도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지지급복고 하는 가운데서도 돈은 휴지 조각처럼 찍어내고 있고, 휴지 조각처럼 찍어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니까 극단적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그나마 방어했을 뿐이고, 그 금리로 그나마 억제되어 있던 유동성이 금리 인상이 멈추니까 이미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제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유동성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유동성의 뭐가 빨라져요?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유동성은 이제 증가하는 건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증가 속도가 지금 굉장히 느리잖아요. 이게 이제 빨라진다. 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그리고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인지를 했겠죠. 제가 2020년도에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좀 생소한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조금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그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증가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을 거의 90%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이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생겼다라는 거고, 다만 금리가 올해 말까지 인하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또 긴 휴식기를 가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올해 말까지 인하한다고는 연준에서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얘기된 바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금리는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계속 관찰을 하겠죠. 뭘 관찰을 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2%대를 향해서 가는지 아니면 다시 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또 올라가는지를 관찰을 잘 하면서 금리를 동결을 할지 내릴지, 아니면 또 일시적으로 잠깐 다시 올렸다가 다시 내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금리가 제로 금리로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연준의 행동이 전례가 없던 방식으로 자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도 그랬고 이렇게 전례가 없던 너무 심한 수준의 행보를 하기 때문에 물론 갑자기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를, 특히 생활 물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미 연준 의장이 지금 재임 중인 상태에서 이 물가가 폭등할 거를 감수하고 금리를 팍 내릴 것 같지는 않다. 한 4% 초반대까지는 이제 뭐 올해 안에 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3%대, 2%대 가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내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죠. 네, 맞는 것 같은데 2023년 1월 달에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벌써 이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서울, 용산, 강남은 미친 듯이 지금 이미 오르고 있잖아요, 막. 그 와중에도 전혀 재미 못 보는 지역들 많죠.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 좀 달라요. 2020년이랑은 다릅니다. 뭐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할 수도 없고요. 이때만큼 상승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만큼 상승하는 거는 정부에서
이상한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돼요. 그렇게 되진 않고 이제 서울 중심부가 아무리 올라가도 절대 올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서울 중심부가 50% 상승했는데 어떤 곳은 5% 상승하는 곳이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5% 오른 게 투자를 잘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만큼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건 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닌 시대가 됐어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한 많은 지역들의 소멸이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소멸 지역인지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거기만큼은 빼고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국의 모든 지역 중에 95%는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5% 정도의 지역만 투자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서도 또 물건을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2020년처럼 아무거나 그냥 하면 아무거나 그냥 길 가다 고르면 다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때는 진짜 뭐 내가 사기당해서 땅 샀는데 그 땅이 올랐어.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축 빌라 분양받았어. 분양 사기당했어. 근데 가격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 2억밖에 안 하는 걸 4억에 눈탱이 맞아가지고 아이씨 호갱으로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옆에 있는 빌라가 5억 돼가지고 나도 내 것도 5억 됐어. 나 올랐어.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2020년보다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우수한 부동산을 골라내는 눈이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됐다. 그 투자 가치가 우수한 부동산을 그럼 알려주셔야죠. 제가 전에 항상 올리던 영상이 그런 영상이죠. 제가 강의도 그런 강의를 하고 컨설팅도 그거 찝어드린 게 컨설팅이고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 많이 보시면 대부분 그런 영상들입니다. 하도 그런 영상을 많이 올려서 너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욕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어디가 투자 가치가 우수한 부동산인지 유튜브에 올리는 걸 좀 지양했었는데 원하신다면 앞으로 자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루어진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대한민국 부동산에 미칠 영향이 결정적인 변수이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봤고 좀 결정적인 것 같은데 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투자 가치가 우수한 부동산이 어딘지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특히 요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한 6개월 정도 동안도 그 멤버십 영상들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